비행기 보면 바퀴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바퀴로 이 비행기의 엄청난 무게를 견딜까? 바퀴가 안과 박 지름이 다른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지금 큰 원의 지름이 작은 원의 지름보다 당연히 크잖아요. 아니 그런데 큰 바퀴가 한 바퀴 돌 때 어떻게 안에 있는 작은 바퀴도 딱 한 바퀴 도는 일이 가능하냐? 이게 말이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발명, 바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쇼츠를 하나를 볼까요? 자, 보셨죠? 이 쇼츠에 등장하는 바퀴가 모두 100개예요. 그런데 첫 번째 바퀴가 10바퀴를 돌아야 두 번째 바퀴가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퀴가 또 10바퀴를 돌아야 세 번째 바퀴가 또 한 바퀴를 도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다면 n번째 바퀴가 10바퀴 돌면 n 플러스 1번째 바퀴가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그럼 간단히 계산을 하면 101번째 톱니바퀴가 한 바퀴를 돌려면 첫 번째 바퀴가 몇 바퀴를 돌아야 할까요? 한 단계 갈 때마다 돌아야 되는 바퀴 숫자가 10배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0의 100승번 첫 번째 바퀴가 뱅글뱅글 돌아야 101번째 마지막 바퀴가 한 바퀴를 돌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첫 톱니바퀴가 만약에 1초에 한 바퀴 돈다. 꽤 빨리 도는 거죠. 1초에 한 바퀴 돈다 라고 가정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바퀴가 한 바퀴 돌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라는 걸 계산하면 당연히 10의 100승 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10의 100승 초, 그러면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나이가 10의 18승 초에 불과합니다. 그 얘긴 우리 우주가 138억 년의 역사가 있는데 우주가 10의 82승번 반복해야만 마지막 바퀴가 한 바퀴 돌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힘의 문제도 아니고요. 아무런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아무리 첫 번째 바퀴를 여러 번 돌려도 마지막 바퀴가 도는 것을 우리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이걸 우주의 힘으로도 돌릴 수 없을까? 이게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만약 앞에서는 아무런 마찰과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했는데 있다고 쳐볼게요. 톱니바퀴 하나가 한 바퀴 돌 때 소실되는 에너지가 얼마다 라고 가정하면 전체가 소비해야 할 에너지는 그 에너지의 또 10의 100승배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약간의 에너지 손실만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아무리 큰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바퀴를 돌릴 수는 없죠. 그러면 거꾸로 마지막에 있는 바퀴를 억지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지막 바퀴를 1초에 한 바퀴 회전한다 라고 치면 첫 번째 바퀴는 1초에 10의 100승번 회전하는 게 가능하겠죠. 만약에 반지름이 10cm다 라고 가정하면 계산해 보니까 첫 번째 바퀴가 회전하는 속도가 10의 99승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당연히 빛의 속도보다 무지막지하게 빠른 거죠. 따라서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마지막 바퀴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바퀴가 그만큼의 속도로 회전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재밌는 동영상인데요. 아무리 오래 이 동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바퀴가 아무리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모습을 여러분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쇼츠예요. 이 쇼츠를 보면 유심히 보셔야 될 게 각각의 톱니바퀴가 반지름이 일정한 원 모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선형처럼 돼 있어서 반지름이 축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것과 점점 멀어지는 쪽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냐 하면 첫 번째 톱니가 만약에 축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쪽에 있었다가 첫 번째가 이만한 톱니고 두 번째가 작은 톱니라면 첫 번째 톱니가 조금만 돌아도 두 번째 톱니는 여러 번 돌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첫 번째 톱니가 돌 때 연결되어 있는 다른 톱니는 점점 더 빠른 방식으로 회전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약간 속어가 등장하긴 하는데요. 이걸 내리갈굼 현상이라고 한 분이 적으셔서 이 댓글을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위에 있는 상관은 아주 조금만 압력을 넣어도 뭐라고 할까요? 위계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갈 때는 점점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 내리갈굼이라는 걸 이 분이 돌아가는 톱니로부터 떠올려 봤다는 것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또 다른 댓글은 이 톱니를 보면서 나의 일주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톱니가 처음에 반지름이 작은 쪽에 있을 때는 두 번째 톱니는 빨리 돌지 않아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이걸 이 댓글을 쓰신 분이 처음에는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짧다가 그 다음에 길어지면서 두 번째 톱니가 점점 빠르게 돌아가는 것, 그거를 월화수목금토일 주말이 다가올수록,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일을 미루다가 점점 더 서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재밌게 비유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바퀴인데요. 바퀴는 도대체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찾아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 청동기 시대쯤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전 3500년쯤 만들어진 바퀴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처음 인류가 만들어낸 바퀴는 우리가 보는 바퀴처럼 바퀴살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딱한 나무판을 원 모양으로 깎아서 둥근 나무판에 연결한 그게 바퀴의 처음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기원전 2000년쯤 돼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축이 있고 축과 바퀴의 테두리가 여러 바퀴살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바퀴가 등장하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물리학에서는 이걸 회전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바퀴가 꽉 차 있고 그렇다면 전체 질량이 크죠. 질량이 큰 바퀴는 회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퀴살을 이용하면 바퀴의 크기는 상당히 큰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바퀴 전체의 질량을 대폭 줄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근데 바퀴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바퀴축을 연결한 다음에 그 위에 무거운 물체를 이동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퀴 자체가 꽉 차 있으면 자체가 회전하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서 당연히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퀴의 발명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는 바퀴살과 바퀴축의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퀴가 왜 놀라운 발명인지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자전거 바퀴를 하나 여기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바퀴가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죠?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이쪽으로 바퀴가 굴러가는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걸어가면서 바퀴를 본다 라고 생각하면 보시면 바퀴는 그냥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면 바퀴는 앞으로 가면서 구르는 운동을 함께 합니다. 즉 이쪽으로 옮겨지는 운동과 함께 회전하는 운동을 바퀴는 같이 해요. 자, 그 다음엔 여러분이 바퀴 위에 올라가 있는 팔이다 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팔이는 바퀴 전체가 앞으로 움직이는 속도도 있고 이 바퀴가 회전하는 속도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팔이라면 어디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느낄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파리가 여기 있을 때가 자기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이 바퀴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 바로 땅과 바퀴가 만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왜 특별하냐 하면 이 바퀴가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 점이 이쪽 방향의 속도를 가져요. 그런데 이 바퀴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이 부분을 보세요. 그럼 바퀴가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회전 운동을 생각하면 회전 운동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바퀴는 이쪽으로 가는데 회전은 이쪽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두 속도가 같아요. 결론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퀴가 땅에 닿는 이 접점은 그 순간 정지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구르는 바퀴가 땅과 만나는 점은 매 순간 정지해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마찰력이 있습니다.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를 밀면 조금 움직이다가 멈추게 되죠. 그러면 마찰력에 의해서 처음 제 이 휴대폰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손실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에너지가 손실되는지는 간단해요. 마찰력 곱하기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가 마찰력에 의해서 줄어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 바퀴를 생각해 보세요. 바퀴에도
당연히 마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구르는 거죠. 마찰력이 없으면 바퀴가 미끄러지지 구를 수는 없습니다. 마찰력이 있어서 바퀴가 굴러요. 중요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바퀴와 땅이 닿는 그 점은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 거리가 0이에요. 마찰력은 있어요. 그런데 접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접점이 움직인 거리가 그 순간에 0이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찰력은 있지만 마찰력에 의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바퀴는 우리가 밀잖아요. 그때 바퀴에선 아무런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시잖아요.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밀면 바퀴가 없는 맨 바닥에서 무거운 걸 밀 때 비교하면 엄청나게 작은 힘으로도 바퀴에 올라가 있는 물체, 수레를 밀 수가 있게 되는 게 가능한 거죠. 바퀴는 이런 면에서 정말 놀라운 발명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바퀴는 마찰력이 있어야 굴러요. 하지만 마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르면서 앞으로 갈 때는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바퀴는 에너지 손실 없이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발명이라고 할 수 있죠. 바퀴는 진짜 놀라운 발명이에요. 에너지의 효율성의 면에서는 무언가를 이동시킬 때 정말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한번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죠. 바퀴가 정말 이렇게 효율적인 것이라면 왜 인간 이전에 자연은 바퀴를 발명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는 한 바퀴의 구조를 이용을 해서 몸을 움직이는 다세포 생명은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건 있어요. 찾아보니까 천상갑의 일종이에요. 몸을 동그랗게 만답니다. 그리고는 몸을 움츠려서 굴러간대요. 바퀴는 아니에요. 하지만 구름 운동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동물은 있습니다. 우리가 바퀴라고 이야기하려면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바퀴축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바퀴축이 있는 바퀴의 구조를 갖고 움직이는 다세포 생명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생명은 바퀴의 구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은 왜 바퀴를 발명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한 답변은 이거예요. 바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인 환경에서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이 과연 굉장히 여러 장소에 존재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산 비탈 같은 걸 생각해 보셔도 작은 바위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해서 판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이 바퀴를 만들어낼 수 있으려면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도로도 필요해요.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바퀴는 도로와 함께 진화한 일종의 공진화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도로를 만들어서 바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동에서의 효율성을 인간이 깨닫고 나선 도로를 더 많이 설치하게 됐겠죠. 자연에는 도로가 없죠. 그래서 생명이 바퀴를 이용을 해서 이동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어서 자연은 인간 이전에 바퀴를 발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바퀴 관련된 궁금증이 또 있는데요. 바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보면 바퀴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바퀴로 이 비행기의 엄청난 무게를 견딜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먼저 말씀드릴 걸 비행기 바퀴는 작지 않습니다. 작아 보이는 건 바퀴가 작아서가 아니라 비행기가 덩치가 커서 그래요. 비행기 바퀴는 자동차 바퀴보다 큽니다. 한 2배 정도 이상의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비행기를 보시면 바퀴가 자동차처럼 4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찾아보니까 무거운 비행기의 경우에는 무려 18개의 바퀴가 설치되어 있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비행기는 바퀴가 많은 것이 유리할까요? 바퀴가 많다면 바퀴와 땅이 닿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면적이 넓어지면 압력이 줄어들죠. 바퀴가 많을수록 바퀴 하나에 작용하는 압력은 줄어들죠. 비행기엔 여럿 붙어있는 이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비행기 바퀴의 공기압이 굉장히 크대요. 실제 자동차의 공기압에 비하면 5배에서 7배 정도로 공기압이 더 큽니다. 공기압이 크면 큰 압력이 가해졌을 때 바퀴의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비행기 바퀴는 일단 자동차 바퀴보다 크고 여러 개가 있고 공기압도 크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 크고 무거운 비행기 바퀴가 버티는 것은 그렇게 신기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비행기 바퀴는 자동차 바퀴와는 만드는 재질도 다르다고 해요. 이거는 압력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비행기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 때문에 큰 비행기가 이 마찰력을 이용해서 정지할 때까지 굉장히 큰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비행기의 줄어든 운동 에너지는 마찰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열 에너지로 변환돼서 바퀴의 온도를 올려요. 제가 알기로 200도 이상으로 비행기 바퀴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오른대요. 이렇게 높은 온도에 도달했음에도 비행기 바퀴가 잘 작동하려면 온도에 따라서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재질로 비행기 바퀴를 만들어야겠죠. 비행기 바퀴는 이런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장치도 있어요. 비행기 바퀴 위에 보면 이렇게 푹신푹신한 완충 장치가 있어요. 그 안엔 오일이죠. 기름을 이용한 유압을 이용한 완충 장치도 있고 기체압을 이용하기도 하고 스프링도 있고 비행기에 작용하는 순간적인 큰 압력을 비행기의 바퀴와 함께 이런 완충 장치를 이용해서 흡수합니다. 비행기 바퀴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비행기 타주면 됩니다. 바퀴에 관련돼서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이동 장치가 있죠. 탱크, 불도저, 트랙터 같은 걸 보면 이걸 무한 궤도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잖아요. 굉장히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무한 궤도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동 수단이 있고 그게 무한 궤도 위에 있잖아요. 무한 궤도를 가만히 보시면 도로에 딱 붙어서 궤도가 펼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지면이 맞닿는 부분의 면적이 넓어요. 그러면 압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바퀴로는 푹푹 빠져서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무한 궤도를 이용하면 압력이 줄어서 그 부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도 있겠죠. 만약에 도로가 움푹 크게 파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차 보통 바퀴를 이용해서 움푹 패인 곳을 지나가려면 당연히 바퀴가 거기 빠져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움푹 파인 곳이라면 무한 궤도차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건너가겠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무한 궤도는 흥미롭게도 이동수단의 바닥에 계속 영원히 반복해서 깔리는 판판한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지형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하거나 작은 움푹 패인 곳이 많은 지형이라거나 그런 곳에선 당연히 무한 궤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겠죠. 그렇게 지면이 불규칙한 곳이 어딜까요? 공사장 같은 곳이겠죠. 불도저에 무한 궤도를 쓰는 이유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쟁 같은 상황에서 적군과 아군이 공격을 하거나 수비를 할 때 그때도 당연히 탱크에도 무한 궤도가 필요하겠죠. 전쟁터에서의 바닥의 상황이 판판한 도로 위를 이런 탱크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탱크, 불도저 같은 경우에는 무한 궤도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퀴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가끔 눈으로 보면 이건 천천히 움직이는 바퀴는 아니고요. 빠르게 회전하는 바퀴를 보면 아니 분명히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게 맞는데 어떨 때 보면 바퀴가 거꾸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시각 정보를 아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바퀴 비슷한 게 있네요. 예, 이게 바퀴예요. 그런데 얘가 굉장히 빨리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바퀴가 현재 있는 모습을 딱 인식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바퀴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여러분은 아까 이렇게 있던 바퀴가 이렇게 돌았구나.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합니다. 근데 바퀴가 무진장 빨리 돌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처음 이 모습으로 있던 바퀴의 모습을 여러분이 눈으로 인식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바퀴가 많이 돌아요. 조금만 움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눈이 어떻게 볼까요? 아까는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걸 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뇌가 인식할까요? 바퀴가 여기서 이렇게 돌았다. 거꾸로 돌았다고 인식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 다시 볼까요? 이런 모양에서 천천히 돌면 다음에 요걸 봐요. 그럼 우리 눈이 이렇게 돌았구나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바퀴가 빨리 돌아서 처음에 요 모습을 본 다음에 얘가 돌아서 여기까지 갔다고 생각해 봐요. 처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본 거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이 바퀴가 이렇게 돈 게 아니라 이렇게 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뇌가 시각 정보 처리가 굉장히 느리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재밌는 기사를 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테니스 경기예요. 지금처럼 컴퓨터 판정이 아니라 심판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심판이 오류를 두 종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테니스 공이 이 선이 있잖아요. 선을 넘어서 나갔는데 안 나갔다라고 오판을 할 수도 있고요. 심판이. 혹은
안 나갔는데 나갔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인인데 아웃이라고 판정하거나 아웃인데 인이라고 판정하거나 두 가지 방식의 오판이 가능하죠. 근데 심판이 이런 오심을 무작위적으로 한다. 그럼 당연히 50대 50으로 판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판이. 그런데 실제 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봤더니 인인데 아웃이다 라고 잘못 판단할 확률이 무려 84%입니다. 아웃인데 인이다 라고 판정할 확률은 16%밖에 되지 않아요. 뭘까요, 그럼? 심판은 어떤 방식으로 오류를 자주 저지르냐 하면 선을 넘지 않아서 안에 떨어졌는데도 밖으로 나갔다 라고 선언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선이 여기에요. 그리고 공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인이고 이쪽이 아웃이에요. 심판이 보기엔 처음에 공이 여기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나간 걸 본 겁니다. 그럼 심판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 요 상황과 나중을 보면서 처음 이 공이 가지고 있던 이 궤적을 그냥 머릿속에서 직선으로 연결해요. 사실은 가다가 이렇게 떨어진 걸 심판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인데 아웃으로 잘못 판정할 확률이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 이유가 우리 눈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게 사실 굉장히 느리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짐작할 수 있죠. 바퀴가 마치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테니스 심판이 인인데 아웃으로 잘못 판정하는 확률이 더 높은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눈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게 그리 빠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퀴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진짜 너무나도 재밌는 역설이 있어요. 이걸 처음 생각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퀴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에요. 바퀴가 안과 밖 지름이 다른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바깥쪽에 있는 원을 파란색 선으로 그리고요.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을 붉은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바퀴가 굴러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딱 안과 밖의 지름이 다른 두 개의 원처럼 보이네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모습을 아래쪽으로 놨어요. 얘가 굴러가요. 바퀴가 이렇게 한 바퀴 굴러가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도착하겠죠. 그러면 땅 위에서 이 바퀴가 움직인 거리는 당연히 바깥쪽 큰 원의 둘레의 길이만큼 바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안에 있는 작은 원도 한 바퀴 돌면 똑같은 거리 이동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바깥쪽 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요. 안쪽 원의 반지름을 제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바깥쪽 파란색으로 표현한 바퀴가 한 바퀴 돌아서 이동한 거리는 2파이, 2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A가 되죠. 안쪽에 작은 원이 움직인 거리는 2 곱하기 원주율 파이 곱하기 B입니다. 아니 근데 2파이 A와 2파이 B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큰 원의 지름이 작은 원의 지름보다 당연히 크잖아요. 아니 그런데 큰 바퀴가 한 바퀴 돌 때 어떻게 안에 있는 작은 바퀴도 딱 한 바퀴 도는 일이 가능하냐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퀴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데요.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생각한 사람이 갈릴레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역설은 바퀴잖아요. 둥근 바퀴인데요. 갈릴레오는 이걸 육각형으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리는 똑같아요. 바깥쪽은 큰 육각형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그 다음에 안쪽에는 작은 육각형이 있어요. 작은 육각형은 빨간색입니다. 그럼 이걸 굴려요. 그럼 당연히 덜컹 하면서 바깥쪽에 있는 파란색 육각형이 한 바퀴를 돌겠죠. 그럼 그때 당연히 안쪽에 있는 빨간색 육각형도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실제 빨간색 육각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바깥쪽의 파란색 육각형은 각 변이 항상 땅과 만납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육각형은 만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빨간색 육각형이 땅에 닿는 부분을 표시를 하면 군데 빨간색이 표시되고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걸 갈릴레오가 찾아냅니다. 지금 이 얘기는 갈릴레오가 노년에 쓴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두 과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갈릴레오가 이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이 제가 새로운 두 과학에 있는 그림을 넣어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고 갈릴레오의 책도 함께 읽어보시면 어떻게 육각형을 이용을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퀴의 역설을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육각형을 굴리면 군데 빈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은 육각형, 십각형, 백각형, 천각형처럼 변의 숫자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의 다각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퀴의 역설에서 작은 원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큰 원은 바닥과 항상 접점에 있으면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근데 위에 있는 작은 원은 미끄러지면서 굴러갑니다. 그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퀴의 역설을 우리가 현대에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짧은 고무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무줄을 길게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짧은 고무줄이나 긴 고무줄이나 그 안에 있는 분자의 숫자는 똑같죠. 단지 길이가 다를 뿐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바퀴의 역설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